어휴, 냄새나. 가난한 냄새. 40년이 지나도 이 냄새는 못 벗었네. 호텔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일찍 뒤졌지. 딸은 백수지. 팔자도 지질이 더럽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 너처럼 살면 복이 들어오겠니? 엄마의 고교 동창회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엄마에게 하던 말이에요.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코트에는 붉은 와인 자국이 번져 있었고 발 앞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킥킥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엄마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학교에서 엄마를 괴롭히던 사람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전부 끝내겠다고. 저 사람은 몰라요. 제가 누군지, 오늘 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루 사이에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제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12월의 서울은 유난히 빨리 어두워집니다. 저녁 6시 법무법인 명운의 대표실 창가에 서서 저는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3층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에는 벌써 연말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건물마다 반짝이는 조명,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흩날리기 시작한 첫눈. 송년의 시즌이 한창인 12월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밤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모시러 가는 일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명운, 일명 로펌을 설립한 지 5년, 이제 제 이름. 석자면 웬만한 소송의 판도가 바뀐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건 두꺼운 법전이 아니었습니다. 영하의 새벽 추위 속에서 생선을 다듬던 엄마의 붉은 손이었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이 돼서야 들어오시는 날이 허다했죠. 손이 얼어터져 피가 맺혀도 장갑을 끼면 비늘이 안 벗겨진다며 늘 맨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진 30년을 홀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가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던 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하윤이 손은 안 시려도 되겠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쯤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하윤아. 엄마, 나야. 애들 재워놓고 전화했어. 오늘 동창 모임 간다고 했지? 준비 다 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가기 싫은데. 희라가 선생님 팔순이라고 꼭 오라는 거야. 빈손으로 가도 되나 모르겠어. 다들 뭐 들고 오면 나만 초라하잖아. 희라, 조이라. 그 이름을 들으니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엄마가 동창회를 그토록 꺼리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티내지 않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선생님 뵈러 가는 거잖아. 선물은 내가 따로 보내놨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가 지난달에 사드린 코트 있잖아. 그거 입고 가. 그 코트? 그건 너무 아깝잖아. 어디 좋은데 갈 때나 입지. 아깝긴 뭐가 아까워. 엄마 입으라고 산 거야. 제일 우아하게 입고 당당하게 다녀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밝아졌어요.
그래, 알았어. 우리 딸이 사준 거니까 입고 가야지. 응. 끝나면 바로 연락해. 내가 데리러 갈게. 에이, 눈도 오는데 택시 타면 되지. 엄마 눈길에 미끄러지면 어떡해. 내가 갈 거야.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거리의 가로등 불빛에 하얀 눈송이들이 반짝이며 내려앉고 있었죠.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시던 밤들. 엄마의 옷에서는 늘 비린내가 났지만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그게 엄마의 냄새였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 저는 코트를 집어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나를 지켜줬지. 오늘은 내가 엄마 지켜드릴 차례야. 창밖에 눈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대표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비서실장 민정이 새로운 의뢰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대성건설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조덕배 사장님이 직접 연락하셨는데 급하게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서류 표지에 적힌 회사명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성건설. 한때는 중견 건설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업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는 곳이었어요. 대성건설이요? 어떤 건인데요? 부도 위기를 막아달라는 건데요. 회사 자금 흐름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 몇 장을 훑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이 3건,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분쟁이 7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심상치 않은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출은 뻥튀기 되어 있고 부채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이거 분식회계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최소 3년치 장부가 조작된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탁 덮고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거절하세요. 네. 대성건설 조덕배 사장건은 거절한다고 전해요. 임금 체불의 분식회계까지 우리 명우는 사기꾼 뒤치다꺼리하는 곳 아닙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 만나보시는 게. 안 만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기 우리 수입료 낼 돈도 없을 거예요. 혹시 있다 해도 분명 문제될 돈일 테고. 깔끔하게 거절하세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에 시선을 돌렸지만 씁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직원들과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월급 못 받아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장들, 대금 못 받아서 문 닫는 영세업체들.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도 그랬으니까요. 식당에서 일하실 때 사장이 월급을 석 달이나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꾹 참고 일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준다잖아라면서요. 결국 그 사장은 야반도주를 했고 엄마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억울해서 펑펑 우는 엄마를 보며 다짐했어요. 나중에 크면 반드시 저런 나쁜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이 아무리 많은 의뢰인이라도 그 돈이 누군가의 눈물로 만들어진 거라면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덕배라는 사람이 엄마의 동창, 조이라의 남편이라는 것을요. 회상에서 빠져나와 저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니 거리에는 눈이 제법 쌓여 있었어요. 와이퍼를 켜고 조심조심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눈 많이 오네. 엄마 미끄러지시면 안 되는데.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엄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눈길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신 후유증이에요. 제가 아무리 병원 가자고 해도 엄마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라며 손사래를 치시죠. 그러시면서 정작 저나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난리를 치시는 분이에요. 신호등에 멈춰서서 저는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가. 눈 많이 와. 곧바로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아마 이미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정신없으신 모양입니다. 운전하는 동안 저는 희라 아줌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동창회를 유독거리는 이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술 한 잔 드시고 털어놓으신 적이 있거든요. 희라, 그 애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그랬어.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지. 집이 어렵다고 나를 무시하고 애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한 번은 도시락 반찬이 초라하다고 뚜껑을 확 닫아버리더라.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엄마는 그날 밤 오래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셨어요. 체육 시간에 일부러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일, 청소 당번을 억지로 떠넘긴 일, 수학여행 때 같은 방 쓰기 싫다고 대놓고 말한 일. 이보다 심한 일이 너무 많았죠. 듣고 있자니 제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크게 원망하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래도 옛날 친구니까 이제는 다들 철이 들었겠지라며 희라를 감싸셨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엄마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한테까지 너그러우신 걸까요? 엄마의 그 착한 마음이 가끔은 안쓰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오늘도 희라가 선생님 팔순 잔치니까 꼭 오라고 했다는데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들었어요. 희라가 굳이 가기 싫어하는 엄마를 억지로 부른 이유가 뭘까? 그냥 단순한 송년 모임일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저는 잠시 속도를 늦췄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강물 위로도 눈이 내리고 다리 난간에도 가로등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어딘가 쓸쓸하기도 해요. 라디오에서는 연말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흥겨운 멜로디가 차 안을 채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까 엄마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 기운 없는 한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기 싫은데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는 평생을 남에게 패기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힘들어도 내색 안 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늘 혼자 사귀셨죠. 딸인 저한테조차 짐이 될까봐 아프신 것도 숨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엄마가 가기 싫다고 말씀하셨다는 건 정말 마음이 무거우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모임이 무사히 끝나길 빌었어요. 엄마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오시길. 그래서 같이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으면서 별일 없었어, 재밌었어라고 말씀해 주시길.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15분 남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엑셀을 조금 더 밟았어요. 빨리 가서 엄마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엄마의 동창회가 열리고 있는 호텔의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눈이 제법 많이 왔어요. 호텔 입구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에도 하얀 눈이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핸들을 돌려 진입로를 따라 내려갔어요. 와이퍼가 앞유리에 눈을 쓸어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꽤 넓었고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연말 송년회 시즌이니 이 호텔에서도 여기저기서 모임이 열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고급 세단들 사이로 빈자리를 찾아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겨우 구석에 빈자리를 찾아 주차를 했어요. 시동을 끄니 차 안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히터가 꺼지면서 서서히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착했으니 내려오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엄마가 눈길에 미끄러지실까봐 로비까지 마중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야, 유미선. 분위기 깨게 전화질이야? 당장 안 꺼?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 목소리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날 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엄마에게 반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57살 된 어른한테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이 전화기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엄마가 당황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으신 모양이에요. 전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차 안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룸 안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진동으로 안 해놨네. 엄마의 주눅든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엄마답지 않게 굉장히 작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됐어. 아무튼 전화기 좀 신경 써. 분위기 다 깨잖아. 방금 그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히라인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 조이라. 학창시절 엄마를 괴롭혔다던 바로 그 사람.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냥 듣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상황에 계신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등받이에 기대 앉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다른 동창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누군가 건배 제의를 하는 것 같았고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 사이로 히라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히라의 목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근데 미선아. 히라의 목소리가 한층 느끼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한 말투였어요. 응? 너 그 코트 어디서 샀어? 코트? 제가 지난달에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린 그 코트를 말하는 거였어요. 아, 이거 우리 딸이. 에이, 딸이 뭘 알아. 히라가 엄마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인터넷으로 사는 거 다 짝퉁이래. 시장에서 산 거 아니야? 딱 봐도 그렇게 생겼는데.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니, 이게 진짜. 엄마가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히라가 또 말을 잘랐어요. 아이고, 됐어. 네 주제에 명품을 입고 다니겠어? 예전부터 허세는 없던 애인데 나이 먹더니 달라졌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괜히 무리하지 마.
그런 거 입어봤자 어울리지도 않아. 하긴 네 주제에 무슨. 스피커 너머로 다른 여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정성껏 골라서 드린 코트를 짝퉁이라며 비웃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그 코트가 얼마인지 저 사람들은 알까요? 1,000만 원입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어쩌다 한 번쯤은 정말 좋은 것을 입어보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백화점 최고급 매장에서 엄마 체형에 맞게 수선까지 해서 드린 거예요. 코트를 드리던 날 엄마는 한참을 만지작거리시다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런 비싼 거 왜 사, 힘들게 번 돈일 텐데라고 하시면서도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고치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셨는지 몰라요. 30년 동안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시고 오로지 저만 위해 사신 엄마가 처음으로 정말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그 코트를 보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짝퉁이라고요? 시장에서 샀냐고요? 네 주제에 명품을 입겠냐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일단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 정확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섣불리 뛰어들어갔다가 엄마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히라의 웃음소리, 다른 동창들의 수다 소리. 그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구석에서 작아지셨겠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곧 갈게요. 차창 밖 주차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저는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히라의 비아냥이 끝나고 잠시 술잔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음식을 권하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러다가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왜 안 오셔? 선생님 팔순 잔치라면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엄마는 분명 선생님 팔순 잔치라서 꼭 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 선생님? 히라의 목소리가 태연하게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몸살 나셔서 못 오신대. 아까 연락 왔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선생님이 못 오신다고요? 그러면 엄마는 대체 왜 불려온 거죠? 선생님 팔순이라며 억지로 오라고 한 건 분명 히라였는데. 에이, 뭐야. 그럼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야? 그러게. 어차피 송년회 겸 하는 거니까 괜찮잖아. 히라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애초에 선생님을 부를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점점 이 모임의 진짜 목적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히라의 목소리가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오늘 너희한테 좋은 정보 하나 갖고 왔어. 뭔데? 우리 남편 회사 채권이거든. 이게 진짜 대박이야. 수익률이 20%래.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채권? 수익률 20%?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얼마인데 수익률이 20%예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봐온 사기 수법이에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다음 회사가 부도나면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거죠. 헐, 진짜? 대박이다. 그치? 요즘 어디 가서 이런 상품 있어. 내가 특별히 너희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친구니까.
히라가 가머니설로 동창들을 꼬드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라고 했어요. 히라의 남편 회사라면 순간 며칠 전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성건설 조덕배 사장, 부도위기, 임금체불, 분식회계. 제가 단칼에 거절했던 그 의뢰. 엄마가 히라의 남편이 건설사 사장이라고 했어요. 설마. 저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상황이 심각한 거였습니다. 저는 차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모든 걸 폭로하고 싶었어요. 히라의 거짓말을, 그 사기성 투자 권유를, 엄마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 추악한 속셈을.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엄마가 편할까? 머릿속에서 물음이 떠올랐어요. 만약 제가 지금 뛰어들어가서 히라에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히라는 물러서겠죠. 제가 변호사라는 걸 알면 더 기죽을 테고요. 하지만 그 다음은요? 동창들 앞에서 엄마는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나이 57의 딸한테 보호나 받는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친구.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엄마는 평생을 남에게 패기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사기시고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엄마가 딸이 나서서 대신 싸워주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정말 그게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일일까요? 저는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제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당장 올라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런 취급을 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내가 누군지 알면 감히 저런 소리 못할 거야.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조심하라고 속삭였어요. 지금 너가 나서면 엄마 체면이 어떻게 돼? 친구들 앞에서 딸한테 구원받는 신세가 되는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거절하셨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고요. 그게 엄마의 자존심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 단단한 마음. 만약 제가 지금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해버리면 엄마의 그 자존심은 어떻게 될까요? 동창들 눈에 엄마는 영영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히라가 하는 짓은 분명 사기예요. 엄마가 투자하시면 돈을 잃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엄마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저 사람들로부터 엄마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선아, 너도 하나 들어. 친구니까 특별히 끼워주는 거야. 히라가 엄마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나는 돈이 없어서.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에이, 적금 깨면 되지. 얼마 없어도 돼. 500만 원만 넣어도 1년 후에 100만 원이 붙는다고. 히라가 집요하게 꼬드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 하지 마세요. 그건 사기예요. 하지만 차마 전화기를 들고 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엄마가 스스로 거절해 주시길 바랐어요. 아니면 상황이 나아지길.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엄마가 스스로 거절하실 수도 있으니까. 차창 밖으로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히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미선아, 그러지 말고 하나만 들어. 친구잖아. 내가 아무한테나 이런 정보 주는 거 아니야. 히라가 끈질기게 엄마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땀을 쥐며 듣고 있었습니다. 제발 엄마 거절하세요. 그건 사기예요. 아, 근데 나는 정말 엄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여전히 조심스럽고 주눅든 말투였지만 분명히 거절하려는 뉘앙스였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 적금도 얼마 없고 딸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미안해, 희라야. 나는 이번엔 못할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했어, 엄마. 그게 맞아요. 저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스스로 거절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희라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방금까지의 느끼한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야, 유미선. 너 지금 돈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거지적선하는 셈 치고 끼워준다는데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희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룸 안의 다른 동창들도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라야, 진정해. 누군가 말리려는 것 같았지만 희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정은 무슨, 내가 얼마나 마음 쓴 건데. 친구라고 좋은 정보 주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대놓고 면박이야?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와인잔이 깨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엄마한테 뭔가를 던진 건가요? 아이고, 세상에. 미선아, 괜찮아? 옷에 와인이 다 쏟아졌잖아. 동창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휴지를 찾는 소리,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우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아이고, 냄새 좀 봐. 와인이 다 쏟아졌잖아. 희라의 목소리가 비웃듯이 들려왔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야, 세탁비 5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나가. 분위기 잡치네, 진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만 원이요? 제가 드린 그 코트는 1,000만 원짜리예요. 그걸 5만 원에 끝내겠다고요? 하지만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긴 남편 일찍 잡아먹은 팔자라 그런지 재수가 없네. 옛날부터 찐따처럼 굴더니 지금도 똑같아. 아이고,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가? 친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면전에서 거절을 해? 그래갖고 네 딸 가정교육은 제대로 하겠니?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팔자,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아버지 차를 들이받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저 불운이었을 뿐인데.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엄마한테 남편 잡아먹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친구라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가정교육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30년 동안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도 제 숙제 하나 안 빠뜨리고 봐주셨고 밥 한 끼 굶기신 적 없으셨어요. 제가 아플 때는 밤새 머리맡을 지키셨고 학교에서 상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추운 겨울에도 제 패딩은 새 거 사주시면서 본인은 헌 옷만 입으셨어요. 그게 엄마의 가정교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승소율 변호사를 키워낸 가정교육. 그런데 저 사람이 감히 그걸 모욕해요? 저는 차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의 자존심? 그건 나중에 생각하죠. 지금 저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모욕하고 엄마의 30년 인생을 짓밟고 있어요.
스피커에서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라야, 그건 좀. 뭐? 할 말 있어? 말해봐. 희라가 으박 지르는 소리에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블루투스 연결을 끊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호텔 로비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가정교육. 그래, 내가 보여줄게. 우리 엄마가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구두굽이 주차장 바닥을 딱딱 울렸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로비 문 사이로 스며들어왔지만 제 안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엘리베이터가 로비층에 멈추자 저는 빠른 걸음으로 프런트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호텔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에요. 중요한 의뢰인과의 미팅이나 제 로펌 행사를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는 직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지배인이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어요. 어머, 강 대표님. 예약도 안 하시고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성여고 동창회 모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은성여고요? 잠시만요. 지배인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7층 로즈룸입니다. 혹시 그쪽 모임에 참석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룸 비용 제가 지금 전액 결제할게요. 지배인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결제를요? 네, 음식값이랑 주류까지 전부요. 카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지배인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총 387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지배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룸에 들어갈 때까지 문 앞에서 대기해 주세요. 제가 들어간 후에는 제 허락 없이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지배인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가족 문제예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호텔에 피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저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명운 대표 강하윤. 지배인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배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7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까 블루투스로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저는 습관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뒀습니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중요한 대화는 기록해두는 버릇이 있거든요. 특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덕분에 희라가 한 말들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코트 비하 발언. 선생님 핑계로 엄마를 속여 부른 것. 수익률 20%라는 사기성 투자 권유. 그리고 남편 팔자 운운하며 엄마를 모욕한 것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총 47분 23초. 충분했어요. 저는 파일 이름을 은성여고 모임 녹취록으로 변경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해 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업무용 폴더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 대성건설 의뢰를 거절하면서 민정에게 정리해두라고 했던 자료들이에요. 의뢰를 거절하더라도 언젠가 이 회사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 생각해서 기록 차원으로 남겨둔 건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죠. 임금체불 소송 현황, 분식회계 정황,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내역. 검찰이나 국세청에 고발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열고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발장 초안, 피고발인 조덕배, 죄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해 규모 추정 수십억 원. 아직 희라의 남편이 정말 조덕배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직접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보였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복도 끝에 로즈룸이라고 적힌 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지배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됐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똑똑똑. 규칙적인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룸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희라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 안에 엄마가 계십니다. 와인에 젖은 코트를 입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계실 엄마가. 저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갈게요. 딸이 왔어요. 저는 문을 열기 직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 사이로 희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룸 안은 훈훈한 열기와 술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와인병들과 안주 접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대략 20명의 여성들이 둘러앉아 떠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사람들도 있었고 수수한 차림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여자가 유독 목소리가 컸어요. 금색 귀걸이에 화려한 블라우스, 짙은 화장에 붉은 입술, 남을 깔보는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희라인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구석자리에 엄마가 계셨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휴지로 코트를 닦고 계셨어요. 제가 드린 그 코트, 1,000만 원짜리 이태리 캐시미어 코트가 붉은 와인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안 하시던 엄마가 지금 저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계신 거예요. 바닥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던져주듯이.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이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남편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지. 엄마가 처음으로 반박하셨습니다. 평생을 참고만 사신 엄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신 거예요. 하지만 희라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심해?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희라가 와인잔을 들며 느긋하게 말했어요.
꼬우면 너도 남편 잘 만나서 떵떵거리던가. 팔자가 그 모양이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 아니야? 동창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희라야 그만해라고 작게 말했지만 희라는 무시했어요. 그리고 딸은 뭐하니? 아직도 백수야? 나이가 몇인데 시집도 못 가고. 엄마 걱정 많이 되겠다, 진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수라고요? 제가요? 엄마가 고개를 더 숙이셨어요. 아마 눈물을 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쾅! 제가 룸문을 힘껏 열었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기고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룸을 감쌌습니다. 저는 천천히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겨울 코트 깃을 세운 채 차가운 표정으로 구두굽이 바닥을 울리는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지배인이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야? 희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하윤아? 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와인을 닦느라 차갑게 식은 손이었어요. 거칠고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인 손. 30년 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닳아버린 손. 괜찮으세요? 어떻게 여기에?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희라를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 2장과 와인에 젖은 엄마의 코트를 번갈아 보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께 가정교육 운운하신 분이 남의 귀한 옷에 술을 붓고 푼돈을 던지십니까? 희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희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뭐야? 여기 예약 손님만 들어올 수 있거든? 어디서 굴러먹던 애가 남의 모임에 들어와서 행패야? 희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까까지의 여유로움은 사라지고 약간 떨리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희라를 바라봤어요. 예약 손님이요? 저는 품에서 카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름 비용, 제가 방금 전에 결제했어요. 387만 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제 손님이신 거죠. 희라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저기 문 앞에 계신 분, 이 호텔 지배인이세요. 제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요. 희라가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지배인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 있었어요. 희라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 법무법인 명운의 로고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똑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명함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미끄러져 희라 앞에 멈췄어요. 법무법인 명운 대표 변호사 강하윤입니다. 여기 계시는 유미선 씨 딸이고요.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명운?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잠깐, 뉴스에 나오는 그 로펌 아니야? 작년에 정치인 비리 사건 맡은데. 야, 검색해봐. 빨리. 여기저기서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 검색 결과를 기다리는 숨소리. 희라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운. 대표 변호사? 네. 혹시 못 믿으시겠으면
검색해 보셔도 돼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동창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진짜네. 야, 이거 봐. 작년에 그 대기업 횡령 사건 맡은 변호사야. 1,000억 원대 소송이었대. 헐, 수임료가 시간당 100만 원이래. 하루에 8시간만 일해도. 계산하지 마, 무섭게. 미선이 딸이 이 사람이야? 진짜? 한 동창이 휴대폰 화면을 옆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봐. 인터뷰 기사도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방 변호사 1위. 판사들도 긴장한대. 뭐, 판사들도? 술렁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동창들이 엄마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엄마를 무시하던 그 눈빛들이 이제는 경외감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변호사면 다야? 희라가 억지로 허세를 부렸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코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코트 말이에요. 뭐? 아까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죠? 시장에서 산 짝퉁이라고. 저는 코트 안쪽의 라벨을 뒤집어 보여줬어요. 이태리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코트, 이태리 최고급 캐시미어예요. 백화점 본점에서만 판매하고 정가는 1,000만 원입니다. 루만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1,000만 원? 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제가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린 거예요. 3달 동안 따로 모은 돈으로요. 엄마 체형에 맞게 수선까지 해서 드렸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5만 원이요? 1,000만 원의 1%도 안 되네요. 세탁비라고 하시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요? 희라가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그게 나는 그냥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물손괴죄 아시죠?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희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들, 모욕죄도 성립됩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모욕죄? 네. 남편 팔자 운운하신 것, 딸 백수라고 하신 것,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하신 것, 전부 공연성 있는 모욕에 해당해요. 저는 주변의 동창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20명이시니까 충분히 성립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전원이 증인이시고요. 동창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까 녹음한 거예요. 희라의 눈이 커졌어요. 녹음? 네. 제가 어머니께 전화했을 때 통화가 연결된 상태였거든요. 변호사 습관이에요.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는 거. 특히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이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 47분 23초. 파일 이름은 은성여고 모임 녹취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 팔순이라고 거짓말하신 것, 코트 시장 짝퉁이라고 비하하신 것, 투자 권유하신 것까지.
전부요.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으니까 혹시 제 폰을 빼앗으셔도 소용없어요. 히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녹음? 네. 이거 검찰에 제출하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원하시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저는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했어요. 1,000만 원짜리 코트 손상에 대한 배상금이 먼저 나오겠죠. 세탁으로 복구가 안 되면 전액 배상이에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공개적 모욕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저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계산하는 척했어요. 대충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나오려나요? 물론 제가 직접 맡으면 저는 수임료를 안 받을 테니까 그만큼 더 청구할 수 있겠네요. 견적 좀 뽑아드릴까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히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이 황급히 부축했어요. 야, 히라야, 괜찮아? 앉아. 3천만 원? 히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까지 엄마를 깔보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겁에 질린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헐, 진짜 변호사였어. 미선이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딸이 이렇게 대단한데. 아까 히라가 백수라고 했잖아. 세상에. 시간당 100만 원 버는 백수가 어딨어. 수임료가 시간당 100만 원이면 지금 이 시간도 돈인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야, 조용히 해. 괜히 우리까지 엮이면 어떡해. 동창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아까까지 히라 편에서 낄낄거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히라와 거리를 두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동창들의 말은 무시하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제가 다 해결할게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너 정말 언제 이렇게 엄마가 저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저 대학 보내주시고 로스쿨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지금은 제가 할 일이 좀 남았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다시 히라를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히라가 움찔했어요. 본론? 네. 아까 투자 권유하셨잖아요. 남편 회사 채권이라고. 수익률 20%라고. 히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 남편 회사가 혹시 대성건설인가요? 순간 히라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히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대성건설을? 엄마한테 남편이 건설사 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이 조 씨라고. 요즘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사 중에 조 씨 사장이 운영하는 곳.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히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변호사면 다야? 히라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남편 대성건설 사장이야. 연 매출 수천억짜리 회사라고. 너 같은 거 업계에서 매장시킬 수 있어.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 조덕배 사장님이요? 희라의 눈이 흔들렸어요. 며칠 전에 저희 명운 사무실에 오셨었죠.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희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도 막아달라고 오셨었어요. 채권단 협상, 법정관리 신청, 형사고발 대응까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는 조덕배가 사무실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양복은 비싸 보였지만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분명했어요. 수임료는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성금으로 5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셨죠. 그 정도로 급하셨던 거예요. 희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5억 원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성건설, 지금 하청업체 대금 수백억 원 미지급 상태고 직원 월급도 석 달째 밀린 상태예요. 분식회계 정황도 있고요.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대표이사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요. 희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요? 그럼 검색해보세요. 대성건설 부도 위기. 기사 여러 개 나올 거예요. 동창들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진짜네. 대성건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피소. 기사 맞네. 직원들이 임금체불로 고소했대. 3개월치. 야, 이거 완전 망하기 직전 아니야? 동창들이 술렁거렸어요. 희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부러움과 아첨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의심과 경멸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쩌죠? 희라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 네. 직원 월급 떼먹고 분식회계한 기업은 안 맞는 게 제 원칙이에요. 아무리 수임료를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기업은 변호하지 않아요. 저는 희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분은 감옥 가기 싫어서 로펌 찾아다니고 계신데 부인 되시는 분은 여기서 친구들한테 부도 날 회사 채권을 팔고 계셨네요. 희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냥요? 수익률 20%라고 하셨죠? 시중금리가 3%인데 20%요? 그게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유사수신행위예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희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유사수신. 정식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요. 지금 하신 거 딱 그거예요. 친구들한테 회사채 사라고 권유하면서 수익률 보장하셨잖아요.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야, 나 아까 투자한다고 할 뻔했어. 나도 500만 원 넣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러면 그 돈 다 날릴 뻔한 거야? 희라야, 너 지금까지 우리한테 얼마나 받은 거야? 동창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희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투자하신 분 계세요? 룸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어요.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 지난달에 1,000만 원 넣었어요. 희라가 확실하다고 해서 원금 보장의 수익률 20%라고. 저도요. 500만 원. 노후 자금에서 뺐는데
나는 3천. 남편 몰래 적금 깨서. 저는 700이요. 희라가 자기도 많이 넣었다고 해서 믿었는데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대충 합쳐도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그 돈 돌려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동창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회사가 부도나면 채권자들 순서대로 배당받는데요. 은행 같은 담보권자가 1순위, 직원 임금이 2순위, 세금이 3순위. 개인 투자자는 한참 뒤에요. 순위가 밀리면 배당받을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운이 좋으면 10%나 돌려받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10%? 내 1,000만 원이? 희라야, 너 이게 뭐야? 동창들이 희라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희라 편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예요. 희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몰랐어. 남편이 괜찮다고 했어. 나도 속은 거라고. 속은 거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인 걸 모르셨다고요? 같이 사시면서? 그리고 오늘 여기 모임 누가 주최하셨죠? 희라가 입을 다물었어요. 선생님 팔순이라고 거짓말해서 사람들 불러 모으시고 투자 권유하신 거잖아요. 이게 몰랐다고 넘어갈 일인가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아까 녹음한 거 있죠? 수익률 20% 보장한다고 하신 것, 적금 깨서 투자하라고 하신 것. 전부 증거로 남아 있어요. 이거 검찰에 제출하면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희라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남편이 시킨 거야. 나는 그냥. 희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창들 중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모두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희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한 동창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 내 딸 결혼 자금이었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는 남편 몰래 넣었다고. 이거 알면 이혼이야. 동창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희라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까까지 희라의 비위를 맞추며 웃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희라에게 다가갔어요. 조이라 씨. 희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화장이 뒤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증거들로 고소하면 남편분과 함께 구속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희라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희라가 갑자기 눈을 번뜩였습니다. 거짓말이야. 희라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마지막 발악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사기꾼이지? 명훈 대표? 웃기지 마. 내가 확인해 줄게. 희라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희라가 소리쳤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면서 여기 어떤 애가 법무법인 명훈 대표라고 사기치고 있어. 강하윤이라는데 당신이 좀 혼내줘.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피커폰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남편도 뭔가를 하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강하윤? 응, 여기서 행패 부리고 있어. 당신이 명운에 갔다 왔다면서 거짓말하고. 야, 이 여편네야. 남편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희라가 움찔했습니다. 동창들도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너 지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 강하윤 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승소율 제일 높은 사람이야. 판사들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근데 나 어제 거기 가서 문전박대당하고 쫓겨났어. 5억을 들고 갔는데도 거절당한 거 몰라? 그 사람이 우리 사건 안 맡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무릎 꿇고 빌었는지 알아? 희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무릎까지 꿇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행패를 부려? 너 미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목이 쉰 것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완전히 끝장이야. 다 죽게 생겼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알았어? 여보. 빌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종료음만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희라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희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창들도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까까지의 분노도 비난도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희라의 처참한 모습에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으셨죠? 희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상황 파악이 빠르시네요. 희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번에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희라가 신음 같은 소리를 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분하고 억울한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남편도 저러네. 완전 망한 거 아니야? 그러게, 아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저는 희라를 내려다봤어요. 40년 전 학교에서 엄마를 괴롭히던 사람. 오늘 밤 엄마를 모욕하고 옷에 와인을 끼얹은 사람. 친구들을 속여서 부도날 회사 채권을 팔던 사람. 건설사 사장 부인이라고 으스대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색 귀걸이는 한쪽이 빠져 있었고 짙은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흉하게 변해 있었어요. 아까까지 사람들을 깔보던 그 눈빛은 어디 가고 텅 빈 눈만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여기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엄마에게 한 짓, 친구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이라. 동창 한 명이 희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 우리 돈 먹고 튀려고 했어? 내 돈 내놔. 맞아. 내 1,000만 원. 딸 결혼 자금이었다고. 나는 남편 몰래 넣은 거야. 이거 알면 이혼이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동창들이 희라를 둘러쌌습니다. 아까까지 희라 옆에서 웃고 아첨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되어 소리치고 있었어요. 얼굴들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희라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살려고 그랬어. 남편이 시킨 거야.
나도 몰랐다고. 몰랐다고? 40년 친구한테 사기를 쳐놓고 몰랐다고? 나도 피해자야. 남편이 회사가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희라가 엉엉 울었어요. 화장이 완전히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사람들을 깔보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초라하게 주저앉아 우는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잠시 지켜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한 짓, 친구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희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사기 미수의 모욕죄, 재물손괴. 전부 고소할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합의는 없습니다. 희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합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리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방금 저희 로펌에 연락했습니다. 대성건설 관련 자료들 내일 아침 일괄 제출됩니다. 희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에 동시 고발이에요. 분식회계, 세금 탈루, 하청업체 대금 횡령. 전부요. 그러면 내일 아침이면 압류 통지서 받으실 거예요. 남편분 계좌부터 시작해서 아마 사모님 명의 재산도 포함될 겁니다. 희라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카드도 정지될 거고 부동산도 가압류 들어갈 거예요. 그 화려한 외제차, 명품 가방, 호텔 모임. 내일부터는 전부 힘드실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물론 남편분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시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태도로 봐서는 글쎄요. 희라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은 저한테 하실 게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저희 어머니께 하세요. 40년 동안 괴롭히시고 오늘 밤 모욕하시고 옷에 와인 끼얹으신 분한테요. 희라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서 계셨어요. 아까까지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엄마가 이제는 똑바로 서서 희라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희라가 무릎으로 기어서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희라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0년 동안 엄마를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가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울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하윤아,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가자. 저는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와인에 젖은 코트를 벗겨드리고 제 코트를 엄마 어깨에 걸쳐드렸어요. 코트는 괜찮아요. 저 안 추워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코트 너가 생일 선물로. 알아요. 세탁하면 돼요. 안 되면 새로 사드릴게요. 하윤아. 엄마. 저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코트는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하나잖아요. 코트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엄마.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가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직 상황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배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제가 감사하죠. 신경 써주셔서. 지배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차량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우리는 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뒤에서 동창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조이라.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울기만 해? 대답을 해. 경찰 부를 거야. 사기죄로. 40년 친구라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희라의 울음소리. 살려줘. 나도 몰랐다고. 살려줘. 문이 닫히면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도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엄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네, 엄마. 너 진짜 대단한 변호사였구나. 저는 피식 웃었어요. 엄마가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너 혼자 다 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저 키워주셨잖아요. 학원비 벌려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잖아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없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7층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일들, 엄마가 당한 모욕, 희라의 거만함, 그리고 모든 것이 뒤집어진 순간 엄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윤아. 네. 고마워. 저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뭐가요? 다 고마워. 오늘 와줘서, 엄마 편 들어줘서, 엄마 지켜줘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평생 이렇게 든든한 적 없었어. 학교 다닐 때도 시집 와서도 혼자 너 키울 때도 항상 위축되고 주눅 들어 살았어. 근데 오늘은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너 덕분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 들 수 있었어.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동안 힘들어서 고개가 숙여졌던 것 뿐이에요.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우리는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아까 룸에서 희라한테 잡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손길이었습니다. 든든하고 따뜻한 손길. 차에 타기 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네. 아까 더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지? 네. 뭐 드시고 싶어요? 엄마가 작게 웃으셨어요. 오늘 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설렁탕 먹고 싶다. 저도 웃었어요. 그래요. 설렁탕 먹으러 가요. 저는 엄마의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엄마가 차에 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윤아. 네. 너 코트 안 입고 가면 감기 걸려. 괜찮아요. 차 안은 따뜻하니까.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제 코트를 벗어서 제게 다시 걸쳐주셨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 입어. 저는 잠시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 이게 엄마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자식 걱정부터 하시는 게 엄마구나.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차가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밤거리에 하얀 눈송이가 흩날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눈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옆자리에 엄마를 살짝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멍하니 아무 말 없이. 아직 오늘 밤 일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대답은 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히터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하윤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요? 갑자기 왜 미안해요? 그냥, 다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난 엄마라서, 너한테 좋은 거 못 해줘서, 오늘도 창피 당하게 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엄마가 돈이 많았으면 너도 고생 안 했을 텐데. 어릴 때부터 혼자 밥 먹고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가 학교에 와서 상담도 하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그랬는데 엄마는 항상 일하느라 바빠서 너 졸업식 때도 못 갔잖아. 엄마. 그래서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해도 할 말이 없었어. 실제로 못난 엄마니까. 희라가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응?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뭘 못해줬다고 그래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거 제가 다 기억해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엄마. 저는 엄마의 말을 끊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급식에서 생선 나오면 항상 남겼던 거 기억나요? 생선? 네. 가시 발라먹을 줄 몰라서요. 다른 애들은 다 먹는데 저만 못 먹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뭐라고 했더라? 엄마가 그날부터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 아무리 피곤해도 생선 구워서 가시 발라주셨잖아요.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별거라고. 엄마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집에 오시면 쓰러지듯이 주무셨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한테 생선 발라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제가 혼자 발라먹을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밤.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퇴근하고 지친 얼굴로 들어오셔서 앞치마 두르시고 부엌에 서시던 엄마. 연기 나는 프라이팬 앞에서 고등어를 뒤집으시던 엄마의 뒷모습. 엄마 손 까맣게 타면서 가시 발라주셨잖아요. 저 안 되일까봐 본인이 다 시켜서 주시고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게 사랑 아니면 뭐예요? 엄마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로스쿨 갈 때요. 등록금이 얼마였는지 알잖아요. 1년에 1,500만 원이었어요. 3년이면 4,500만 원. 근데 엄마가 그 돈 어떻게 만드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퇴직금 다 쓰시고 적금 깨시고 그래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으셨잖아요. 저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당연한 게 어딨어요. 저는 그때 엄마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엄마가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하윤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돈 걱정은 엄마가 할 테니까. 그러셨잖아요. 엄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근데 그때 엄마 통장에 얼마 있었는지 알아요? 200만 원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저 대한민국에서 승소율 제일 높은 변호사예요. 시간당 수임료가 100만 원이에요. 대기업 임원들도 저한테 고개 숙이고
판사들도 제 이름 들으면 긴장해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 덕분인지 알아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생선 발라주면서 키웠잖아요.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학원비 벌어주셨잖아요. 엄마가 본인 옷 한 벌 안 사시면서 저한테 다 쓰셨잖아요. 저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엄마는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100억을 줘도 엄마처럼 자식 못 키워요.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못난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겼어? 네. 희라가 뭘 가졌어요? 돈? 남편? 그거 다 내일이면 압류당해요. 근데 엄마는요? 엄마한테는 저 있잖아요. 평생 엄마 편인 딸.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그게 진짜 이긴 거예요. 돈으로 못 사는 거. 희라가 40년 동안 엄마 무시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한참을 우시더니 천천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어요. 그래, 내가 이겼다. 활짝 웃는 엄마의 얼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였어요. 우리 하윤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겼어. 저도 웃었어요. 맞아요. 엄마가 이긴 거예요. 차 안에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자, 설렁탕 먹으러 가요. 응.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밤 제가 지킨 건 엄마의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30년.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버텨온 30년. 그 세월의 무게를 오늘 밤 비로소 인정받은 거예요.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네. 눈이 예쁘다. 저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쁘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하윤아. 오늘 정말 고마워.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저야말로요,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눈 내리는 밤, 따뜻한 차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조이라 부부는 사기죄와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조덕배는 징역 5년, 희라는 징역 2년. 대성건설은 부도 처리되었고 그들이 가진 재산은 전부 압류당했습니다. 출소 후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만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희라가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양말을 팔고 있다고. 그 화려하던 금목걸이도 명품 가방도 외제차도 다 사라지고 낡은 패딩을 입고 손님을 부르고 있다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에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그 사람이 차지할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가로등에 반짝이며 내려앉고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밤도 눈이 왔었죠. 할머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6살 서준이와 4살 서윤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아이들이에요. 어머, 우리 강아지들 왔어? 엄마가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 폭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케이크 먹어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케이크 사놨지. 와, 초콜릿이요? 딸기도 있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3년 전 그 주눅 들고 위축된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편안하고 당당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계신 엄마. 그 모습이 제가 꿈꾸던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장모님,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어머, 사위가 직접 해? 우리 하윤이 복 받았네. 아닙니다. 저야말로 복 받은 거죠.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엄마, 남편, 서준이, 서윤이, 그리고 저. 5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었어요. 자, 먹자. 서준이가 소리쳤어요. 서준아, 할머니 먼저. 할머니 먼저요. 엄마가 웃으시며 젓가락을 드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은 누구에게나 붑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지붕이 있는 사람은 춥지 않아요. 희라는 그 지붕을 잃었고 우리는 그 지붕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긴 건 우리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케이크를 먹으러 갔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응? 행복해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예쁜 손주들이 있고 이렇게 든든한 딸이 있는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 웃었어요. 저도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나도 사랑해, 하윤아.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거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이것이 제가 지킨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옷차림, 직업, 사는 동네, 타는 차,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죠. 희라도 그랬어요. 엄마의 낡은 코트를 보고 식당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엄마를 깔보며 살았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화려한 거칠에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진짜 가치 있는 것만 남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서 배웠어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리요. 엄마는 평생 가난했지만 저를 위해 모든 걸 쏟으셨어요.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 사랑이 결국 엄마에게 돌아갔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 가치가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윤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